안녕하세요.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다음 거 앞에 우리 고전 다시 읽기에 소개되어 있는 책, 그 중에 소개할 것은 곰돌이 김원열,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가? 이런 좀 비교적 긴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매우 쉽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신과 사회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촉진합니다. 책의 주요 내용은 철학이라든가 자아의 정체성, 그리고 주인과 노예의 신나는 노동, 평화와 통일, 그리고 생태환경, 여성의 방, 또한 진보의 가치와 정책, 진보대 통합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경쾌하게 다루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 여기 곰돌이 김원열, 상당히 그럴듯하죠? 여기 그림을 그리신 분이 김아인이라고 이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여기 실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내용에 이 각각에도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철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해가지고 철학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건요, 요것이 진보정치라는 곳에 쭉 실렸던 거죠. 그래서 제목이 철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서부터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쭉 나오는데 바로 진보대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뤄지겠지만 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진보는 주인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적이라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게 의미가 있겠지만 기득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성찰이 필요하고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죠. 약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은. 자, 여러분 책 소개를 이렇게 곰돌이 김원열,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가? 라는 이러한 여기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 여기에 다음 카페 우리 고전 다시 읽기에 있듯이 여기 곰돌이 김원열,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가,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이 책을 기초로 해가지고 철학이라든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부분이 그거였죠. 내용이 철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있죠. 철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여기 그림을 그리신 분은 김아인 님이라고 작가십니다. 이분이 애쓰셨어요. 자, 보면은 철학하면은 여러분은 현실과 동떨어진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철학은 일종의 뜬구름 잡는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철학들이 그렇게 현실과 마치 무관한 듯한 그러한 내용의 철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이라는 거를 현실과 동떨어진 걸로 여기기가 쉽죠. 그런데 실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철학이 있어 없어 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사람이면
자기 철학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충분히 체계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러기가 좀 힘들 뿐이죠. 철학은 우리 사회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흔히 여러분 저 개똥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개똥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생활 속에서 나름대로 느낀 점, 그러니까 경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경험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철학적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이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다루지 못하고 이러면은 개똥철학이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로 성찰하는 가운데, 반성하는 가운데 그 체계적인 그 이론을 형성하는 것이 그게 바로 철학이고, 그런 의미에서 실천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으니까 실천 철학이자 또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의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사회 철학 또는 정치 사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예, 사실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나와 있듯이 생활 속에서 만족은 일시적이고 또 불만족은 항상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욕망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뭔가를 결핍감을 해소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이런 가운데 형성되는 철학이야말로 제대로 된 철학인 거죠. 그래서 좀 요약하면 실천이 없는 철학은 너무너무 공허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회적 문제의식이 없는 철학은 매우 그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예,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실린 거는 이제 진보 정치라는 거에 실렸는데요. 철학 중에서도 저는 진보 철학을 중시합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이나 또는 그 사회가 바로 진보한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떤 문제를 나름대로 극복하고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철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철학 이야기는 이걸로서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가 라는 이 책자를 기초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룰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철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뤘죠? 이번에 다룰 부분은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자, 여러분, 난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성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삶의 태도나 이런 거를 바꿀 수가 있죠. 나는 누구인가는 흔히 얘기해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참모습, 나의 정체성은 나의 참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거죠. 사실 지금 이곳에서 생명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생명활동을 통해서 분명히 살아있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의 나는 과연 누구인가? 또 시간상으로 보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흔히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고 누구의 아빠거나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나 그거는 본질적인 나의 참모습이 아니죠. 나의 참모습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한다는 점, 또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점, 또 일을 한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다 인간만이 지닌 특징인데 그 전에 생물학적으로는 무슨 남자나 여자 또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참모습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히나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여러분들 삶을 여러분들의 계획과 의지 그리고 실천에 의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또는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갑니까? 여기서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과연 주인으로서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노예로서 사느냐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죽음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죽음으로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계속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세상에 펼쳐지고 있고 이 속에서 과연 나는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시장의 논리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이러한 현상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의 상품에 지나지 않는가? 또는 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듯이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김원열의 철학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그 동영상들이 그동안 제가 직접 동영상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지금 철학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철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나는 누구인가 이랬죠. 사실 주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노예로 사느냐는 그 경계가 그 칼로 무자르듯이 너는 주인 나는 노예의 삶 뭐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측면은 주인처럼 살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노예처럼 살기도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어떤 경우에는 갑이 되고 어떨 때는 을이 되고 병이 되고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룰 부분은 바로 그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주인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고 해서 주인과 노예가 영원한 구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게 변화 가능하다. 이거를 철학적으로 많이 논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철학적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대표적으로 해겔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삶에
또는 삶과 죽음의 주인인지 아니면 노예인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활이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노예적인 삶일 수가 있어요. 엄밀히 얘기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겨우겨우 살아간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노예의 삶이나 다름없습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도.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이러면은 이것 자체가 주인과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생활 영역에서는 또 주인과 같은 삶을 살던 사람도 노예처럼 또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살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신분제 사회에서 노예로 태어났다면 그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왕으로 태어났으면 그러면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또 그걸 당연히 여기겠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특히나 일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 장시간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죠. 그래서 흔히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거는 참 괴로운 노동이죠. 어쩔 수 없이 일하지만 버는 돈은 얼마 안 되는. 흔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나야 된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민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뭐 딴 곳으로 우리나라를 떠나겠습니까? 바로 절이 싫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절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것을 만약 자본과 노동자의 관계로 본다면 자본가 계급도 뭐 영원한 거 아니고요. 또 노동자 계급도 자신이 삶을 어떻게 자각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주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주인이 되기 위한 계급 투표라는 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선거라고 하는 그런 절차상의 과정이 있는데 한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투표할 때만 주인 같은데 또 다음에는 노예, 그 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활은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투표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계기를 여러분들이 계급 투표에 입각하면 그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재벌이면 재벌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이면 중산층을 대변하는, 그 다음에 일반 서민 대다수는 자신의 계급에 맞게 투표를 하면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가 라고 돼 있는데요. 이 문제를 다음에 노동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철학 이야기, 김원렬에게 철학 이야기를 쭉 접하고 계신데요. 노동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괴로운 모습이네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평생을 살면서 과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하는 것 따로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면서 나머지 이제 쉬는 것, 휴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꿈꾸죠.
그런데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회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성의 발휘이기도 해요. 어떤 일이나 노동이라는 게 그 철학적으로 보면은 노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구상하에 재료를 변형, 가공시켜서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인간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 아주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 괴로운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대부분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또는 그마저도 일자리가 없는 이런 아주 사회 양극화 속에서 가면 갈수록 삶이 어려워지죠. 신나는 노동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창조한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에서 만들어내봤자 내가 제대로 그거를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고가의 제품을 어려운 노동 조건에서 만들어내도 그거를 내가 즐기고 사용하고 이러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신나는 노동이 되기 위해서는요, 노동자가 스스로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무엇을 조직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노동조합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조합의 그 조직률이 아주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노동자들의 한 5% 정도 뿐이 그 조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동자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다음에 배제하고 탄압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노동조합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저 세계적으로 보면요,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고 해고의 그 사유가 되고 그렇습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노동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이 노동자를 그 쉽게 해고하고 그 다음에 저임금으로 묶고 이러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을 더 확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괴로운 노동이죠. 우리가 신나는 노동이 되려면 첫 번째는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그 단결해서 그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할 때 비로소 신나는 노동이 가능해지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누구나 국민 대부분은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이렇게 괴로운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신나는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바로 노동자들이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 노동에 관한, 신나는 노동에 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철학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난번에 신나는 노동은 어떻게 가능한가까지 했고, 지금 여기서 다룰 부분은 바로 저거죠. 민족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분단 체제의 민족 문제와 평화 그리고 통일 이렇게 해서 손잡고 있는 모습이 있네요. 그 남남북녀인가 보네요. 자, 이 내용은 민족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남과 북이 지금처럼 따로 분단된 채로 정전 체제 하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가 반복되고 이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과 북이 교류하고 협력해서 남북 평화와 그 통일을 이루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철학적으로 볼 때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삶이 자유로우신가요? 또는 민족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우신가요? 예, 우리가 수천 년간 같은 민족으로서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현재 70년 넘게 분단된 채로 항시적인 대립, 대결, 전쟁의 위기 속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 흔히 이제 오늘날 민족주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는 서구 유럽의 경우 상당히 타당성이 있죠. 왜냐면 그 서구 유럽의 민족주의가 초기에 봉건적 질고로부터 해방시킨 면이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다른 민족을 학살하고 했던 이런 문제, 이게 제국주의의 침략적 민족주의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서구 이론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민족 문제를 폄하하거나 민족주의에 대해서 아예 배관시하는 것,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철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민족의 분단체제와 사상의 자유인데요.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상의 자유가 항상 전제돼야 됩니다. 예컨대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어때요? 자유롭게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거를 생각한 것을 표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바람직한 통일 사회를 구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요, 분단체제입니다. 이 분단체제 하에서는 대다수의 남과 북의 민중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그래서 그 분단체제를 넘어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고 또 현실적으로 아주 절박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이 평화 체제를 만들고 평화협정으로 그리고 또 통일을 이루는 것, 이런 것 자체는 우리 민족의 살 길을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었습니까? 이제 남과 북 어디 누구나 바로 평화를, 전쟁 대신 평화를 이루고 이런 분단 대신에 통일을 이루는 그것에 남과 북의 민중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루느냐고 좀 바빴네요. 예, 오늘 바로 분단체제를 넘어 평화와 통일로까지 우리가 다루면서 분단체제의 민족 문제와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가, 김원열의 철학 이야기, 복지 문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지금 이곳의 복지는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 복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2010년도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경서부터 해서 끊임없이 무상급식 운동을 했고 그 결과가 지방선거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 큰 역할을 했죠. 당시 이제 민주노동당을 비롯해서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합쳐서 무상급식을 주장했고 그것이 대세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복지라고 하면은 그냥 아주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는 정도 시혜적으로 이랬던 사람들조차도 복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더불어 잘 사는 방법이 복지 사회고, 그래서 이 복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 그 영유아 보육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근데 누리과정 자체가 공약은 해놓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까 그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이 약속한 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복지의 대상과 주체 문제인데요. 복지의 대상은 그동안에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매우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것이 시혜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보편적 복지가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지는 내가 어려울 때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복지의 주체도 단순히 정부만이 아니라 바로 그 복지의 권리를 누려야 될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걸 텐데, 이제 정부가 재벌을 편드는 정부라면 복지가 시혜적 복지 정도로 머무르려고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저 복지가 보편적으로 되면 재벌이라든가 대기업은 부담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를 쓰고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 국민인 민중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데다가 그 다음에 또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를 활성화한다거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복지사회라는 게 단순한 생산과 소비에서 이 소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산도 촉진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요, 아무래도 이 정권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민중을 위한 정치, 노동자, 농민, 서민, 빈민, 이런 대다수 국민들의 보편적 권리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정부가 돼야지 재벌의 정부가 돼가지고는 지금처럼 일반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지죠. 여러분 그동안 경제 쪽에서 그랬죠. 뭐 낙수 효과 뭐 했는데 그게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재벌 편들으니까. 그것이 이미 입증됐고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민중들에게 직접 그 복지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 자체가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복지를 현재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복지 사회라는 것이 이 시대의 화두이고,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실현시켜야 될 정책이고, 그 속에는 바로 철학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권리로서의 복지를 실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복지를 제한하고 그 생산만 독려하고 이럴 것인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이것으로 지금 이곳의 복지는 무엇인가 간략한 강의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환경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그림에 표현되어 있듯이 북극곰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북극, 그러면은 인간도 살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여러분, 제가 저술한 것 중에 그 더불어 사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바로 생태환경 문제와 대안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함께 이룬 거죠. 오늘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태 환경의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전제로 하면요, 이 환경 문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1968년 68혁명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 환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를 했고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은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고요. 철학에서는 지속 가능성 또는 생태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아주 진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환경 개량주의도 있고요. 순수 생태주의, 사회주의적 생태주의 등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이거는 우리 공동의 미래, 그리고 미래 세대들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러분 보면은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게 1987년에 나왔는데요. 그거는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거죠. 여기 보시죠.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이냐면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예, 우리는 한편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인류가 끊임없이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구현되려면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 교육에서 특별히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무한 경쟁 속에서 시장 중심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인간 중심의 더불어 잘 사는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 환경 문제를 항상 다루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실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후 협약이라는 것도 그게 실천돼야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방식,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필요성이 이제 사회 변화를 이끌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곳에서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대강의 경우는 심각한 생태환경 파괴 문제를 야기했고요. 그거를 복구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정도로 그 나라에 큰 폐를 끼친 겁니다. 이거 결국은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 친환경 정권이냐 아니면 환경 파괴 정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생태환경 문제도. 그리고 우리의 생태환경 문제가 곧 세계적인 생태환경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생각은 전 세계적으로 하고 실천은 바로 내가 발 딛고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태환경 문제와 대안에 관한 성찰 철학 강의를 철학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어떤 부분을 다루려고 그러냐면 여성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제목이 지금 이곳에서 여성은 자유로운가인데요. 사실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크게 보이지만 그다지 다른 종들과의 차이점과 비교해 보면 인간으로서의 공통점이 더 크죠. 인류가 350만 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부분은 여성 중심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모계 사회라 그러는데요. 그에 비해서 한 5,000년 정도
이제 가부장 체계가 형성이 되고 그 시대마다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사회적 의미의 여성과 남성의 문제인데요. 우리 사회의 여성이 차별받고 자유롭지 못하면 그러면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의 대다수는 누구예요? 바로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의 비정규직의 경우 여성이 다수죠. 그리고 그런 자본가 계급인 남성과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인 남성과 여성, 이런 것의 차이를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사실 여러모로 어렵죠. 결혼과 출산, 그 다음에 양육의 문제에서 지금은 이제 좀 맞벌이 부부들이 함께 돌보긴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이 어렵고, 실제 사회적 지표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회의원이 한 절반 정도면, 여성이 절반 정도면 그거는 상당히 권리가, 보장되고 여성의 권리가 보장됐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사회의 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 해방의 논의는 많은 경우 서구 이론을 그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여성 해방의 과제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여자들이 2중, 3중으로 고통을 겪고 하는 것들, 이거를 명절 때 뭐 가사 분담을 해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전통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의 예를 들면 조선 전기까지는 여성이 그래도 나았는데, 이제 조선 후기에 가서 아주 어렵고 차별받고 이런 걸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건 상대적 의미고요. 기본적으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삼종지도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전통 문화에서 유교 문화죠.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아들에게 종속된 존재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스스로 동학에서 여성을 바로 존중하고 인간으로서 대우하고, 그리고 그 인간이 바로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처럼 받드는 그런 사상을 우리가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성 해방에서 이 동학 사상은 매우 여성들에게 적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바로 동학과 같은 사상과 함께 여성 해방의 투쟁, 그것이 인간 해방의 투쟁으로 이어져야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유로우신가요?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권리를 요구하고 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지금 이곳에서 여성은 자유로운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동영상들을 보셨죠? 그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김원렬의 철학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요번에는 바로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글을 썼을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철학에 대한 비판이라 해서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철학이 기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의 문제에 철학이 있는가?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 이후에 그 경제학에서 그 기반하고 있는 철학은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정부가 방임하면,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그 경제가 운영된다,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데요.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국회 비준을 통해서 지금까지 불과 5년뿐이 안 됐는데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그 철학적 기반이 무엇일까요? 자유무역 협정이라 그랬을 때 그 자유는 우리 일반인들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의 그러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냐? 그거는 다국적 기업이나 독점 기업, 이런 기업들이 마음대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수출이 늘어나도 일반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벌써 자유무역 협정의 병폐가 많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자유무역 협정의 그 자유 문제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유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자유가 아니라 바로 다국적 기업이나 또는 재벌, 대기업만의 자유이기 때문에 영세사업체나 중소기업은 그 속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죠. 신자유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철학은요, 시장 만능과 무한 경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됐어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로 사실 시장 만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허구성이 드러났던 거죠. 그 다음에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인간 사회를 약육강식이 판치는 밀림의 세계 속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경제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일자리는 어떤가요? 무한 경쟁 속에서 경쟁을, 상대편을 짓밟고라도 살아남기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시장 만능의 논리로 구조조정의 희생자가 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시장 만능이 아니라 만약에 시장에 모든 걸 맡긴다면 정부는 필요가 없겠죠. 정부가 시장을 잘 조절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무한 경쟁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제가 돼야 하고요. 또 사회도 시장 만능과 무한 경쟁이 확대돼서 사회 전체를 그렇게 경쟁으로 내몰고 사람보다 시장이, 돈이 먼저인 그런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돈보다도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잘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전지전능한 기능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공정한 경쟁은 몰라도 무한 경쟁 속에 내몰려서 교육도 그렇고 또 일자리도 그렇고 모든 생활에서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거는 그거는 짐승의 세계나 다름없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것으로 그 자유무역 협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장 만능과 무한 경쟁의 철학을 비판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김원열의 철학 이야기를 쭉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노동의 문제라든가 또는 평화통일, 그리고 복지사회, 생태환경, 여성해방, 그리고 자유무역 철학 비판까지 이렇게 다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신나는 노동이나 평화통일, 복지사회, 생태환경, 이런 것들은 여성해방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진보의 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리고 자유무역 비판도 진보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진보의 가치는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지금부터 다룰 텐데, 여러분 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우리 사회에 진보에 열광을 했었던 시기도 있지만 지금은 진보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바로 진보가 우리 인류의 역사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보의 가치는 좀 전에 쭉 설명했듯이 그거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민족 통일, 민중 해방, 노동 해방, 여성 해방, 그 다음에 평화 실현, 지속 가능한 발전, 복지 사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와나 소수자의 권리 쟁취 등 이런 것이 바로 진보의 가치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 대다수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역사의 발전을 이끄는 진보. 그런데 진보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예컨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즘에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이라든가 또는 소녀상 지키기 운동, 또 훨씬 이전부터 세월호 대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 예, 그 다음에 노동계약을 지금 반대하는 것이 오늘날의 진보의 형태고요. 이렇게 새로운 문제에 따라서 새로운 진보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보의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어떤 거든지 진보든 뭐든 주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진보는 새로운 주체들에 의해서 형성되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죠. 그러면은 새로운 진보는 바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새로운 주체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의 문제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노동 일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농민이나 빈민들과 함께 진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진보를 선호하십니까? 예, 저마다 진보의 가치, 중점이 차이는 있더라도 우리는 연대나 이런 거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좋은 진보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새로운 진보적 가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쭉 철학 이야기 있죠? 예, 김원열의 철학 이야기를 쭉 그동안 접하시고 계신데요. 지난번에는
새로운 진보의 가치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진보의 가치들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진보 대통합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진보 대통합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제가 2010 정책 책임자로 선거연대 연합을 추진했었죠. 그런데 당시에 지방선거에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사실은 진보의 입장에서 보면 전국적인 의미의 선거연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로 진보대통합을 추진했었죠. 당시에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거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결과가 통합진보당이라는 걸로 나타났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수는 부패에 망하고 그 다음에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사실 민주노동당 당시에도 큰 분열이 두 번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 분열과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릴 2012년 통합진보당이 사실 많은 지지를 받고 성립을 했는데 우리가 볼 때 과거 진보 세력의 헌신과 한계, 헌신 분명히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때로는 목숨까지 바치면서 진보의 가치를 실현했었죠. 그러나 시대의 흐름, 그 다음에 대단결의 공감대가 부족했고 그 분열의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진보대 통합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이 말도 안 되는 종북몰이 그 마녀사냥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곧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정권 눈치를 보고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현재는 진보대 통합 자체의 필요성이 절박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매우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 분열의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분열돼 있어가지고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지 않는가라고 해서 최근에는 민주행동, 다시 민주주의 포럼에서 여야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은 진보 세력도 이제 약진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진보 세력이 이렇게 사분우열되어 있는 상태를 계속 방관할 수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올해 2016년 그 총선 이후에 바로 진보 세력, 다양한 진보의 가치를 추진하는 다양한 진보 세력들이 진보 대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 실제로 진보 세력이 성과를 거둔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기존의 야당의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사실은 진보 세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진보의 가치라든가 이런 걸 실현하기에는 사실 역사성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온 것도 그렇고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죠. 그러나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민중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총선 이후에 진보 대통합의 미래가 분명히 형성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진보대 통합에 머나멀지만 아주 의미 있고 그 큰 길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보대 통합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